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죠.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조선시대 호랑이 사냥에서 임진왜란 전장까지 진돗개는 힘이 아닌 지혜로 싸웠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는 진돗개의 감정 읽기 능력은 세계 어떤 품종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고, 미국 동물훈련협회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극찬했죠. 그런 진돗개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야생동물 보존센터에서 믿기 어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자신보다 2배 큰 서양투견 상대로 어떤 일을 해냈을까요? 어떻게 한국의 작은 개가 중동의 거대한 사막에서 영웅이 되었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왕립야생동물 보존센터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아마라 박사입니다. 우리 센터는 멸종위기 사막 생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밀렵꾼들의 침입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들어와 희귀 동물들을 훔쳐가곤 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의 훈련된 탐지견들을 들여왔습니다. 독일산 shepherd, 영국의 블러드하운드, 심지어 벨기에 말리노이즈까지. 하지만 무더운 사막 기후와 광활한 영토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들은 지쳐갔고 우리의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센터장이 한국에서 온 방문객과 대화를 나누다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진돗개를 한 마리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도 회의적이었죠. 작은 아시아개가 이 극한의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호랑이까지 사냥했던 개라고요. 게다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 그리고 놀라운 충성심을 가진 개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호랑이를 사냥하다니요? 어떤 개도 호랑이같이 큰 동물을 사냥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던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알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도착했습니다. 중형견 크기의 흰색과 베이지색이 섞인 모피 그리고 꼿꼿이 서 있는 귀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아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그 눈빛에 압도당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차분한 눈동자였죠. 다른 외국 개들이 도착했을 때는 흥분해서 짖거나 주변을 뛰어다녔는데 아리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게라면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첫날부터 아리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도 낯선 음식도 다른 언어로 내리는 명령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놀라워했죠. 한국에서 온 개가 어떻게 중동 사막에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냐고요. 첫 훈련은 간단한 탐지 연습이었습니다. 여러 상자 중 하나에 야생동물의 냄새가 묻은 물건을 숨겨두고 찾게 하는 거였죠. 다른 개들은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상자를 핥히며 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달랐어요. 천천히 모든 상자를 돌아보더니 목표물이 든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짖지도 핥히지도 않았죠. 그저 고요하게 기다렸을 뿐입니다. 처음엔 많은 직원들이 아리의 반응이 너무 미약하다며 실패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정확히 맞췄더군요. 게다가 아리는 그 다음 훈련에서도 모두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었어요. 매우 미세한 냄새도 아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감지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수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아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고요. 그건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전략가였죠.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 그렇게 아리와 저희의 운명적인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아리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아리 생각이 났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센터장에게 아리를 제 집에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리는 제 집의 새 식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퇴역 군인으로 엄격하고 무뚝뚝한 성격이셨죠. 게다가 젊었을 때 기르던 개에게 물려 배반을 당한 이후 동물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아리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아버지는 거실에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아리에게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주며 새 환경에 적응시켰죠. 놀랍게도 아리는 집안에서도 센터에서와 같은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 많은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도 물건을 건드리거나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첫 며칠간 아버지와 아리는 마치 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아리는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고 아리가 정원에 있으면 아버지는 집 안에 계셨죠. 아리는 아버지가 계신 방 앞에서 조용히 누워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짖지도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처음에 아버지는 무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리의 끈기는 대단했어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더 오래 아버지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실 때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게 되었죠. 두 사이에는 일종의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아리를 사랑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버지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으셨는데 그날따라 조용하던 아리가 아버지 곁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움직이는 아버지의 옷을 잡아당기며 자꾸 앉히려는 듯 행동했죠. 예전 계획에 물린 기억이 있던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아리를 내쫓았지만 아리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가슴 통증을 크게 느끼시다 큰 소리를 내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리는 즉시 큰 소리로 가족들을 불러 아버지 곁으로 모이게 했어요. 당시 저와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기에 아리가 아니었다면 즉각 아버지를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당으로 달려온 아리는 긴박한 눈빛과 행동으로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리 덕분에 아버지를 일찍 발견하고 즉시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며 아리의 똑똑함을 칭찬하셨죠. 아리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아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한 진돗개. 말은 못해도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리. 그렇게 아리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특히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리 없이는 아침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보존센터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멸종위기종 구역에서 동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일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우리 관리상의 실수로 생각했지만 점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센터 외곽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부상당한 탐지견 2마리를 발견했어요. 그것도 우연히 다친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설치한 덫에 걸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긴급 처치를 하는 동안 센터장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밀수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센터장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아리를 데리고 보존구역을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탐지견들이 다쳤기 때문에 아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죠. 어느 날 평소 아리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던 날이 있었어요. 아리는 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차분히 움직이는데 보존구역 동쪽 숲풀 근처에 오자 아리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특정 방향을 응시하더니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 태세를 갖췄어요. 저는 아리가 무언가를 감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살펴봐도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래와 바위, 듬성듬성 자란 관목들 뿐이었죠. 하지만 아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을 주시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지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는 걸 저에게 알리려는 듯 했죠. 아리의 행동을 센터장에게 보고했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리를 믿었어요. 사람은 몰랐지만 아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돗개는 침묵 속에서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와 아리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리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동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방향은 보존센터가 있는 쪽이었죠. 아버지도 아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센터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당직 경비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져 센터장에게 전화했더니 그도 방금 당직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고 센터로 급히 아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동쪽 방향을 주시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듯한 긴장감이 아리의 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위험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외관상으로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문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한 점은 경비 시스템이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의 행동은 달랐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동쪽 창고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센터장과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착했고 곧이어 경찰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직 경비원은 묶인 채 기절해 있었고 2명의 낯선 남자가 희귀 파충류들을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넣고 있었어요. 우리의 경계심을 피하기 위해 센터 내부 직원의 아이디 카드를 이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밀수범들은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내부 공범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아리를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하얀 개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가져갔을 텐데. 어디서나 나타나서 우릴 감시하는 것 같았어. 밀수범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리가 매일 동쪽 수풀을 경계했던 이유. 그들이 바로 그곳에 숨어서 센터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아리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죠. 밀수범들이 체포된 후 센터는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리의 역할도 커졌죠. 이제 아리는 단순한 탐지견이 아니라 센터의 주요 경비견이자 순찰대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센터 전역을 돌며 이상 징후를 감시했어요. 놀라운 점은 아리가 이 새로운 임무를 마치 본래부터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능숙하게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센터 외곽 지역에서 특별 탐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희귀 사막여우의 서식지를 조사하는 임무였어요. 저는 아리와 함께 탐사팀에 합류했고 다른 조련사 1명과 그의 탐지견 맥스도 함께했습니다. 맥스는 벨기에에서 온 말리노이즈로 우수한 훈련 성과를 보이는 개였지만 아직 사막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죠.
탐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전에 주요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센터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까지 차로 이동한 후 나머지 구간은 도보로 진행했습니다. 맥스는 처음엔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지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면 아리는 끄떡없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위를 잘 견디는 거지? 맥스는 벌써 헉헉대는데. 다른 조련사 알렉스의 물음에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도록 길러진 품종이에요. 더위와 추위 모두 견딜 수 있는 강인한 DNA를 가졌죠. 점심 무렵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여우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탐색하던 중 저 멀리 바위 틈새에서 아리가 갑자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우를 발견한 줄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여우가 아니라 덫에 걸려 부상당한 맥스였습니다. 급히 맥스를 구출하려던 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알렉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알렉스, 괜찮아요? 곁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알렉스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심한 열사병 증상이었어요. 체온은 급격히 올라가 있었고 맥박은 빨라져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통신 장비 문제로 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없었죠. 혼자서 부상당한 개와 의식 없는 조련사를 돌보며 저는 점점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센터까지는 최소 28km, 도보로는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게다가 한낮의 사막은 50도에 가까운 온도로 올라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혼자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때 아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도울개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리야, 도움이 필요해. 센터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해. 아리가 제 말을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리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변을 맴돌다가 점점 센터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아리가 정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겁에 질려 도망가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알렉스와 맥스를 그늘진 바위 아래로 옮기고 남은 물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아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센터의 응급 구조 차량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 사이로 아리가 달려왔습니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리는 바로 제 곁으로 와서 기대 앉았어요. 마치 돌아왔어. 걱정 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알렉스와 맥스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곧 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센터장은 제게 상황을 물었고 저는 아리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리는 목줄도 없이 달려 센터까지 돌아왔고 이상한 행동으로 직원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해요. 처음엔 직원들이 아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 했답니다. 결국 한 직원이 아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탐사팀을 확인해 봤더니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죠. 즉시 구조팀이 꾸려졌고 아리는 다시 그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후 의사들은 아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한 탈수와 발바닥 화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알렉스 역시 응급 처치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고
맥스의 부상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센터장은 아리를 치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목격했습니다. 목줄도 없이 돌아와 도움을 요청한 아리,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한 이 작은 개가 새 생명을 구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충성.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정신이었습니다. 구조 사건 이후 아리의 명성은 센터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아리를 알아보고 인사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도 아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다른 개들이라면 관심을 즐기며 뛰어다녔겠지만 아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미 센터 내에서 유명한 아리였지만 정말로 한국 진돗개를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은 다른 일이었어요. 센터장은 보안 강화를 위해 야간 순찰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저와 아리도 일주일에 2번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죠. 사실 사막의 밤은 낮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시야도 제한적이니까요. 야간 순찰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바람 한 점 없이 정적만이 감돌았죠. 저와 아리는 순찰 중이었고 다른 경비원들은 각자의 구역을 맡아 돌고 있었죠. 순찰을 마치고 중앙 초소로 돌아가던 중 아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긴장감이 아리의 온몸에서 느껴졌어요. 아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서서 먼 사막을 응시했어요. 저는 예전 일을 떠올리며 아리가 무언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른 무전으로 이 상황을 센터에 알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대형 SUV 2대가 센터 외곽 울타리 근처에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 장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밀수범들이 다시 침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상대는 여럿이었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아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숨어 있어, 아리야. 위험해. 하지만 아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어요. 처음엔 아리가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개가 여러 명의 침입자들에게 맞서다니요. 하지만 곧 아리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는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입자들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특정 방향으로 그들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단계적으로 그들을 센터의 다른 경비원들이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밀수범들은 거대한 개 한 마리를 차에서 내렸어요. 투견으로 훈련된 듯한 매우 큰 핏불 테리어였어요. 상황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핏불은 투견으로 유명한 개였으니까요. 제가 가진 건 무전기뿐이었고 아리는 그 거대한 투견에 비하면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리가 저를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할게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리는 재빨리 핏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투견은 즉시 아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개는 아리보다 2배는 더 큰 몸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 아리는 간신히 피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빠른 속도로 투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핏불은 힘이 셌지만 민첩성이 떨어졌어요. 아리의 재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죠. 아리는 투견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상대하던 조선시대 사냥개들의 전술 그대로였어요. 핏불이 아리에게 집중하는 사이 밀수범들의 경계도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서 무전으로 현재 위치를 다른 경비원들에게 정확히 알렸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투견과 대치 중이었고 점점 지쳐 보였어요. 투견이 마침내 아리의 다리를 물려고 했을 때 아리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급격히 바꿔 핏불의 공격을 피하고 대신 핏불의 목덜미를 정확히 물었어요. 호랑이 사냥에서 사용하던 치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투견은 아리의 공격에 당황했고 균형을 잃었어요. 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핏불을 제압했습니다. 크기와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죠. 서양개는 힘으로 밀었고 아리는 머리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사냥 DNA의 증거였어요. 투견이 제압되는 모습을 본 밀수범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다른 경비원들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밀수범들을 체포했죠. 모든 상황이 통제되자 센터장은 혀를 내두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왕족이 몇 년을 고민해오던 이 침입자들을 아리가 혼자 해결하는군요. 저는 조용히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조사 결과 이들은 예전 조직과 한패로 여전히 귀중한 연구 장비와 희귀 동물들을 노리고 있던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특별히 하얀 개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아리가 그들의 계획을 여러 번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센터장은 공식 자리에서 아리를 중동 왕족 최초의 외국 명예 탐지견으로 선언했습니다. 전례 없는 영예였죠. 작지만 지혜롭고 조용하지만 용감한 한국의 개. 진돗개 아리는 이제 사막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투견을 물리친 아리의 이야기는 센터를 넘어 주변 마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아시아개가 어떻게 자신의 2배나 되는 투견을 이겼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호랑이 사냥을 하던 진돗개를 알려줬어요.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지혜와 전략으로 제압하는 한국개의 본능이라고요. 이 사건 이후 저희 센터에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영웅 아리를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리는 인기에도 변함없이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당연한 임무였다는 듯이요. 이제 아리는 단순한 탐지견이 아닌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사막에 심은 작은 대사였어요. 작지만 강인하고 조용하지만 용감한 진돗개. 그 이름 아리는 이제 충성과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리가 우리와 함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리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움직임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해요. 센터에서는 아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직으로 전환했고 젊은 탐지견들이 아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개들은 아리식 훈련법으로 교육받았어요. 짖지 않고 관찰하며 힘보다는 지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요. 오늘도 아리는 우리 집 정원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영웅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삶의 스승입니다. 때때로 지역 아이들이 찾아와 아리의 모험담을 들려달라고 조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사막에 나타난 한국의 개가 있었어요. 아리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계속될 거예요.